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임차로 살고 있는 집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임차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사 사례가 참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했는지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모든 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준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로 공실 관련을 보겠습니다. 부정된 사례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9년 3월 5일부터 2021년 3월 5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12월경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임대인은 2021년 1월 4일 실거주 예정임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임차인은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였고요. 2021년 2월 4일 이 신청인 임차인이죠. 목적물이 부동산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 문자 및 목적물 방문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984년부터 왜 부동산 라이센스 공인중개사가 시작되었죠. 이 이전에 있던 분들이 보면 그 상법상 이제 중개인, 부동산 관련하게 된 부동산 중개인, 예전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이런 식으로 사랑방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 이전에 있던 분들은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2019년 3월 5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2020년 12월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2021년 1월 4일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을 하였죠. 그래서 임차인은 2021년 1월 28일에 다른 집을 구해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2월 4일에 이 신청인이 거주하던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은 이 피신청인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가 허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였고요. 임대인의 의견은 이 신청인은 월세 계약 당시 2년 거주 후 인천으로 간다고 하였고 이 피신청인이 사정으로 본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현 분쟁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은 공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신청한 임대인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를 하지는 아직은 않았죠. 아직 임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물건도 내놓고 광고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대한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존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나간다고 하였지만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하였는데 임대인이 실입주를 거주로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이 피신청인의 사유, 임대인의 사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정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제 공실이고 실입주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동산의 임대매물로 나온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는 16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의 매물의 금액에 따라서 이 합의 금액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임대인의 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게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등입니다. 해외 발령 관련인데요.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로 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다른 주택에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부를 열람한 결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신청인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 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거의 정당하죠. 피신청인 임대인의 의견은 이 실거주 예정이었으나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이 실거주를 하기로 했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외 발령 부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려면 이 해외 발령에 대한 이 소명 자료나 여러 가지 제출을 해야 될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결론을 보면 실거주 갱신 거절을 당해 퇴거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열람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충족하고요. 배우자의 해외 발령 사실관계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4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64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전세 5억에 임대를 하고 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8억의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3억의 갭 차이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난 시간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게 있죠. 실제적으로는 거의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64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서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 금액이 지급이 안 될 시 강제 집행을 한다는 내용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좀 전에 살폈던 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위에서 얘기한 이 정당한 사유를 의미하는 건데요. 가령 이 실거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직계 좀비속이나 본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가 어렵죠. 이 확정일자 열람제도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8호, 제5항, 제6항에 실거주 갱신거절 임차인의 확정일자 열람제도가 2020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은 확정일자에 열람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좀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된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 갱신 거절로 퇴거한 임차인이 계약이 갱신되었다라면 거주할 수 있었던 2년간 거주하던 목적물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동법 시행령 제5조고요. 임차인은 계약증서 등, 여기서 계약증서 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계약서나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겠죠. 를 갖고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입니다. 이 확정일자 열람 신청 시 제공되는 정보는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해당 계약의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적으로 거주를 한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부여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해당 계약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지금 개정될 수 있는 법을 보면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임대인의 실입주를 이유로 퇴거했을 경우에 2년간 기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률 조항이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번째로 여러 가지 기타 사항 중에 실제 거주,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등이 있는데요. 이 실제 거주 8호는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해배상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임대금액도 다 틀리고 매매금액도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매매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임대차 조건과 매매는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 만약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을 보면 이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이 신청인은 1,500만 원을 주장할 수 있고요. 실제적 합의는 이제 600만 원에 된 사례인데요. 신청인이 1,500만 원을 주장하였지만 이 1,5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여러 가지 사항이랑 조건,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분쟁위원 조정회에서는 보통 합의로 이제 600만 원 하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것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 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없이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만 한 경우 2020년 4월 13일에 통지를 하고요.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날 매매를 진행하고 임차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했습니다. 9월 10일날 임차인, 임대인에게 저 여기 계약갱신 요구 청구하겠습니다. 이 단순 매매 진행은 이제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매도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도한 조건이 새로운 매수인이 실입주를 이유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도 또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차인에게는 450만 원에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의 합의하에 250만 원에 해결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조정을 위한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면 이 민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손해가 보게 되고 또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정리해드렸는데요. 임대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억울한 일 발생하시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임대차로부터 어려움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도 도움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